627 부동산 대책, 그러니까 대출 규제로 인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주춤한 상황입니다. 실제 부동산에 가보면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 있고요.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지 않은 매물을 더 낮은 호가로 수천 매물이나 전화로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매매 계약 건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폭락이 시작된 걸까요? 예전에 이런 일이 없진 않았어요.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22년에 마포 국평 아파트가 절반 가격인 8억에 거래돼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매매냐 증여냐 이런 걸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기도 했고요. 요즘도 그런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시면 22년 9월에 8억에 거래가 됐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그림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고민들이 자꾸 생기실까봐, 그러니까 정말 가짜 신호들 때문에 결국 우상향할 건강한 자산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오늘 내용 준비해봤습니다. 하락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어떻게 극복되는지 그걸 확인해야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제, 심리, 금리, 공급, 국제 경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정확하고 심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이때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고 하셨고, 그러다 보니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지역들에 대한 규제나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가 맞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들이 여기 나오거든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라는 걸 지정하는 거, LTV라는 얘기도 나오고, 종부세, 양도세 같은 세제 강화 같은 얘기가 나오죠. 근데 실제로는 오히려 반작용이 일어나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57% 상승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원인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선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생겼다. 규제가 생기면서 다주택자가 세금 부담이 생기니까 한 채 좋은 걸로 합치다 보니 그렇게 가격이 올랐다. 뭐 요즘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금리 이야기도 나와요. 금리를 잠깐 낮춰준 사이에 유동성이 증가해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정권 후반에 가면 5%라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상당히 높은 편인 건데 그래도 가격이 오르는 걸 멈추게 하진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설명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도 또 있죠. 공급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 지금 공급량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2003년 이후에 그렇게 공급 자체의 총량이 적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뭐 소형 평형 위주 60제곱미터 이하여가지고 사람들이 실제 원하는 20, 30평대의 그 평형이 나오지 않아서 의미가 없었다. 공급되는 게 신도시 외곽 위주라서 또 문제다. 앞에 있었던 그런 규제들 때문에 강남 재건축이 어려워서 거기 수요가 쏠려서 또 그랬다. 그리고 이때 공급된 매물들은 입주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2007년에서 2009년에나 영향을 끼쳤다. 뭐 약간 이런 설명들이 있기는 해요. 뭐 이것도 다 맞는 이야기인데, 사실 노무현 정권에서 가격이 올랐던 핵심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의 결과는 같아요. 결국에는 재정 지출을 늘려서 총통화량, M2 총통화량을 늘리는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첫 번째는 2002 카드 대란입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비 진작이 필요했고, 그때 어쨌거나 카드를 더 쉽게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2002년에 카드사들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왔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돈을 더 풀어내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하나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세종시 같은 지역 균형 발전 SOC 문제가 있었어요. 지역 간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을 개발하는 일을 했고요. 이건 당연히 공공의 지출 늘렸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적인 통화량을 늘릴 수밖에 없었고, 다 아시겠지만 통화량이 늘어나면 우리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자산의 가격은 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이때 또 글로벌 경제 이슈는 또 없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이슈가 생기면 전체적인 총 통화량의 감소를 만들면서 자산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이런 상승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하면 이명박 정부 때는 어땠냐고 하면, 이때는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를 해제했어요. 그래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했는데 오히려 서울 아파트는 3.5% 가격이 하락했고요. 전국은 뭐 13% 정도 상승이 있었는데 아무튼 오히려 부동산 침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또 어떠냐면, 뉴타운이 만들어졌고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곳에 신축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것들이 오히려 공급을 늘렸기 때문에 가격을 낮췄다. 뭐 이런 주장이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리먼 사태라는 글로벌 경제 위기, 금융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나면 총통화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경우 혹은 감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런 사태 이후에는 계속 어떤 국제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의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급이 늘어난 것도 좋은 이유가 됐겠지만, 사실은 글로벌 금융 위기 같은 대외적인 요소, 통화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이런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또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금융 위기 이후에는 또 유동성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더 시중에 돈을 푸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후 정권들에서 또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굉장히 낮은 금리를 유지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어느 정도 그런 기조를 유지했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규제만 놓고 보면 노무현 정부랑 거의 데칼코마니 수준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과 측면에서도 노무현 정부 때만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이때는 사실 심플해요. 이때 코로나가 있었고요.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을 풀었고요. 특히나 문재인 정부는 어떤 좌파 정권으로서 사람들의 노동 문제나 이런 것들을 관심을 보였고, 그래서 약자들을 위한 어떤 지원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상당히 많은 지원금을 풀었고, 그래서 이게 시장 유동성으로 작용해서 M2 통화량을 굉장히 많이 늘렸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아마 궁금하실 건데요. 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개념을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결국에 아파트의 상승과 하락은 계속 이야기하는 M2 총 통화량이랑 관련이 있다는 걸요.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보면 아파트의 시가총액이라는 게 이 M2 총 통화량이랑 비례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갭이 있더라도 평균 회귀하듯이 거의 비슷하게 맞춰진다는 걸 이후 데이터 보시면 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M2라는 게 뭐냐면,
보면 현금이랑 예금뿐만 아니라 단기 금융 상품을 포함해서 정말 말 그대로 시중에 풀려있는 현금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현금을 사실은 더 찍어낼 일이 많고 막 소각시킬 일은 없잖아요. 무슨 주식처럼 자사주 소각 이런 거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감소할 일이 별로 없는데요. 종종 생기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대규모의 금융 위기가 있다든지 아무튼 국가가 흔들릴 정도의 이슈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감소를 할 수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줄어들진 않는다는 거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상승폭이 증가해야 M2 통화량의 증가 폭이 늘어나야 사실은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늘어날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서 금리가 하락하면서 소비가 증가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죠. 왜냐면은 현재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인구가 계속 축소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이야기인 즉슨 사람이 줄기 때문에 국가적인 생산량이 줄어들고 뭐 슬프게도 약간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성장할 수 없는 국가에서는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채무의 경우에도 GDP의 50% 많은 상황이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소비에 대한 부분, 투자에 대한 부분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당장 새 정부를 맞이하면서 20조 정도를 추경해서 사람들에게 15에서 50만 원 소비 쿠폰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요. 동시에 다른 한켠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들한테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AI가 핫하다고 했고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투자를 하겠다고. 그래서 관련한 투자 금액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거랑 맞물려서 꼭 직접적으로 AI를 다루지 않던 곳들도 지원 사업들을 막대한 규모로 사실 1년 동안 원래 하기로 했던 만큼의 추가적인 지원금을 늘려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은 달성이 되겠죠. 금리는 장기적으로 떨어질 거고 소비나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파트 가격이 폭락은 할 수가 일단 없는 거고 상승으로 결국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랬을 때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는 정권별로 상승세를 맞이했을 때 어떤 아파트가 올랐는지 리뷰해보는 걸 것 같아요. 노무현 정권 때는 강남 3구와 대형 단지들이 주로 올랐고 박근혜 정권 후반, 문재인 정권 초반에는 강남 재건축, 분당, 경기 상급지, 신도시들의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노도강, 마용성, 강남 역순으로 상승을 만들었었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얼죽신 열풍이 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뭐 다른 게 있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는 다 같은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위주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현상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똘똘한 한 채를 사야 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평소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도 싼 거, 저가가 아니라 저평가된 단지가 어떤 건지 확인을 해서 골라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만 하고요. 그러면 이 저평가 아파트 어떻게 고르냐 역시 또 궁금해 하실 테니까 제가 고정 댓글에 그걸 스스로 공부하실 수 있는 무료 영상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고정 댓글을 그러니까 확인해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소심자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